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재성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알코올 의존 이런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런 중독에 대한 낙인, 편견 문제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어떻게 진단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지, 발병의 이유는 뭔지,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제가 제주도 와서 10년 넘게 사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아주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맨정신에서 만나면 서먹합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술이 있었고요. 그러고 보면 제주도 친구들 만날 때 술 없이 만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이 항상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차분하고 그런 분들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여자분들 중에도 한 번쯤은 술에 만취해서 길에서 쓰러져 자다가 엎혀서 집에 들어간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것은 3세 이하의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가족들이 제사 때 다 모여서 조금씩 술을 먹게 하고는 아이가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땐 좀 놀라기도 했어요. 제주도에는 이번에 70주년을 맞은 4.3처럼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아픔을 술로 달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쨌건 전반적으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너무 접하기 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술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술을 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술 때문에 이 사람이 크게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술버릇이 좀 안 좋다. 술만 안 먹으면 괜찮은데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이 치료를 지연시키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실 때는 암으로 따지면 이미 말기 상태라고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원 치료 해봐야 낫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봤거든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6년도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조사가 따로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고위험 음주율이 제주도가 21.9%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의 유병률은 13%로 전국 1위였는데 이것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숫자였다고 해요. 술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작년에 제주도 자체 조사에서는 3, 4% 정도 많이 감소했고 전국 3위 정도라고 보고되긴 했는데 그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제 동료 의사들 중에 응급실이나 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는데 저한테 걱정스럽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술을 많이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너무 몸이 힘들어지니까 응급실로 오셔서 수액만 맞고 다시 가셨다가 술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간이나 췌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하셨다가도 한 일주일 계시면 몸 다 좋아졌다고 퇴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원하셨을 때 의사가 퇴원을 반대하면 몰래 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병실에서 마시다가 강제 퇴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한 1, 2주일 이상 입원 치료하지 않고 퇴원하셔서 또 술 드시다가 다시 응급실로 오고 이런 생활을 몇 년 반복하시다가 어느 순간 오지 않으시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도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에게 해결책이 없겠냐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지금 제주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어떻게 진단되는지
과연 알코올 사용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를 한마디로 정의 내려라 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 굳이 해본다면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뇌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뇌 구조가 아주 영구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술 때문에 뇌가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평생 돌아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건물에는 두꺼비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과도한 전류가 통하면 두꺼비 집 퓨즈가 끊어지면서 알아서 전류를 차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에도 다 퓨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전류가 들어왔을 때 화재가 나거나 하는 걸 막을 수 있죠. 우리 뇌에도 술을 조절하는 술 조절 장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퓨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자리가 있어서 술을 마시다가도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은 여기서 술을 중단하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만 마시자. 아니면 내가 이 이상 마시면 내일 힘들어질 거니까 몸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시자.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도 중단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MRI를 찍어보거나 CT를 찍는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 우리 뇌신경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부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퓨즈가 있는데 과도한 음주 때문에 이 퓨즈가 나가버려서 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망가지는 거. 이게 알코올 사용 장애다. 저는 그렇게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술 문제가 너무 심각하셔서 입원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스스로 각오를 하시고 2년 동안 완전히 술을 끊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2년 동안 한 잔도 드시지 않고 술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형님처럼 모시던 분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딱 한 잔만 받아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딱 한 잔만 받아 놓는다는 게 입술만 적신다는 게 한 잔만 마신다는 게 한 병이 넘어가고 시작하니까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 폭음을 하셨고 그 다음날도 폭음을 하셨고 3일째 되는 날 폭음하고 나서는 다시 입원을 하셨어요.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 인정하시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담배를 1년을 끊었던 10년을 끊었던 담배 다시 한 대 피우는 순간 예전 담배 필 때로 바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퓨즈가 끊어진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전자제품이나 기계에서는 퓨즈를 다시 갈아 끼우면 되겠지만 사람 뇌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정신의학 교과서 상으로 진단하는 것도 있고요. 유명한 미국의 대학교에서 진단 기준을 만든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에서 만든 기준들도 있고 다양한데요. 그 모든 기준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내성. 두 번째는 금단 증상. 세 번째는 술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다는 건 술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주 반 병만 마셔도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던 사람이 한 병이 되고 한 병 반, 두 병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양을 마셔서는 똑같은 기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한 병만 마셔도 취하던 사람이 이제 한 병 마셔서는 기별이 안 간다. 이런 게 내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금단 증상이에요. 술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가 내 몸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기운이 떨어지면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는 손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심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수도 있어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모르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소리를 내가 듣는 것 같은 그런 환청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피부에 막 벌레가 기어간다든가 이런 환촉, 실제 있지 않은 감각이 느껴지기도 해요. 심하신 분은 자기 눈에 몸에서 막 기어다니고 있는 벌레가 보인다고 그 벌레를 죽여야 된다고 막 자해를 하는 분도 계시죠. 더 심해지면 누가 나를 죽일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피해망상 증상을 겪기도 하시고요. 완전히 정신병적인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더 심해지면 선망 상태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날짜도 모르고 밤낮도 모르고 심지어 가족도 못 알아보는 이런 완전히 심한 치매 증상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련을 간질처럼 경련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한 금단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망 상태가 돼서 밤낮도 못 가리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런 정도에 갔을 때는 의학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10%는 사망한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술을 안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술을 더욱더 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성과 금단 증상 말씀드렸고요. 술로 인한 피해를 말씀드리면, 술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제 병원까지 찾아가게 되잖아요. 치료를 받았는데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몸에 심각한 피해죠. 또 대인관계의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술 마시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신다든가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원치 않는 다툼이 계속 반복된다든가 직장을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인간관계와 직업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음주운전 하고 싶지 않은데 술에만 취하면 음주운전 하게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은 정말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필름 끊어진 상태에서도 막 음주운전을 하게 되더라. 적발이 돼서 면허 취소가 되기도 하고 징역을 살기도 했지만 술만 취하면 음주운전하는 것을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서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도 술로 인한 피해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드린 내성, 금단 증상, 술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왜 진단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상태면 뇌에서 술을 조절하는 장치의 퓨즈가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혼자서는 술을 조절할 수 없다. 술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미 가버린 거다 하는 것을 이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시죠? 술을 얼마나 마셔야 그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주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남자는 2잔에서 4잔, 여자는 1잔에서 2잔 이상 술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술이 종류마다 다 알코올 농도가 다르잖아요. 몸에 피해가 되는 건 그 순수한 알코올 농도인데, 그 술의 독하기에 따라서 술 잔의 크기가 다르니까 결국 잔수로 계산을 하면 알코올의 양은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2잔에서 4잔, 여자는 1잔에 2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이상 마시면 폭음이라는 거예요. 소주를 5잔 한꺼번에 드시면 이건 폭음이고 반드시 건강에 해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남자는 2잔에서 4잔인데 여자는 1잔에서 2잔밖에 안 되느냐, 여성분들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술이 물을 통해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몸의 수분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술 분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여성분이 술에 훨씬 취약하고 중독도 잘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한 번에 얼마쯤 마실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매일 2잔에서 4잔만 마시면 문제 없는 거냐? 이 횟수에 대해서는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술과 관련된 여러 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주의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마실 때 소주 반병 이하, 이렇게만 마셔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 얘기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마실 때 반병 이하로 마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 마시고 술 좀 마신다는 사람 중에 이 정도 안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에 뭐 최소한 한 병 이상은 드신다는 분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아주 위풍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식사하실 때마다 반주로 소주 한 병씩 드시는데, 기분 좋을 때 친구들 만나시면 2~3병 더 드시기도 한다. 이렇게 최소 3병에서 소주 5병을 40년 동안 매일 드셨는데 90살까지 건강하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분이 질문하신 선생님의 할아버지면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술을 마셔도 괜찮을 확률이 높다. 다만 할머니의 유전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떠신지에도 알아봐야겠지만, 그래도 옆집 할아버지처럼 술에 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옆집 할아버지라는 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옆집 할아버지가 당뇨에 걸리건 암에 걸리건 유전적으로 나랑 관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유전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술에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체질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뇌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퓨즈가 체질에 따라서, 유전에 따라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술 문제는 사실 정신과 질환 중에 유전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가족 중에 뭐 친가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외가도 마찬가지죠. 술 때문에 뭐 간염, 간경화가 있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술만 마시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거나 폭력 사건 같은 것이 반복해서 벌어지셨던 분, 여러 가지로 술 때문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 계신다. 그러면 나도 술에 대해서 취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생각하시고 술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술 많이 드시고 술 좋아하시고 누가 봐도 술에 문제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 그래 내가 술 마셨다, 너무 심하다, 조절해야겠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술 취한 사람이 아 나 술 취했다, 들어가 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술 취한 거 아니잖아요. 나 안 취했다 해야 그게 정말 취한 거죠. 이런 것처럼 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 자기의 문제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술을 매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을 매일 마셔야 그게 알코올 중독 아니냐? 나는 마시면 일주일, 길면 2주일 동안 매일 마시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서 2주일은 전혀 안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 번 마실 때 한 2~3달 쭉 붙여 마시긴 하지만 그 뒤로 또 2~3달 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본인이 술을 안 마실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술이 나를 조절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마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 되면 내가 오직 술로서만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행복을 모두 못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술에 중독이 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술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나의 행동을 조절을 하죠. 그래서 술이 이 몸을 이용해서 오래오래 이용해서 즐겨야 되는데, 이 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술이 이 몸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살려두기 위해서 한동안 술을 많이 마시면 한동안은 술 생각이 안 나게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내가 술 생각이 나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술 생각이 안 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걸 내가 술을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 마실 기회를 찾게 되고요. 술 마실 기회가 없으면 일부러 만들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의 잔소리가 심해서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고 핑계를 대시는 분은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잔소리를 안 하면 일부러 싸움을 걸기도 하고요. 싸움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 그 핑계로 또 술을 마시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이제 술 때문에 입원하신 분들을 많이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데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본인이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잘 돌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입원을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몸 상태가 서서히 회복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이를 너무 못 챙긴 게 한이 된다. 가서 아이 한번 꼭 안아주고 오고 싶다. 아이가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를 생각하면 정말 한이 된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겠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사업체를 너무 등한시해서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다. 꼭 지금 나가서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 지금 하지 않으면 사업체가 완전히 위험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상태다. 이거 잘못되면 의사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퇴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외출이나 외박을 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가자마자 술을 포금을 하시고 119에 실려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이를 걱정하고 사업을 걱정하시던 분이 어떻게 나가자마자 술을 드실 수밖에 없었을까? 얘기를 들어보면 나갈 땐 분명히 우리 아이, 우리 사업체 생각하면서 나갔는데 그 가게에서 술 광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소주 2병을 완전 타고 내가 쓰러져 있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거든요. 이게 나는 정말 아이를 생각했다고 믿고 있고 사업체가 너무 걱정된다고 믿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분이 평소에 얼마나 아이를 챙겼을까? 얼마나 사업체를 걱정했을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건 술이 그분을 조종해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나가야만 하는 근거를 만들고 그 술이 결국은 나가자마자 이분을 조종해서 다시 술을 마시게 만든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술 끊는 걸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잘 조절해서 마시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2014년도에 인터넷에서 시리즈로 연재되는 기사를 보고 크게 놀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거든요. 말씀드리면 다 아실만한 개그맨인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심각했다. 고백했던 글이 인터넷에 뜨게 된 거죠. 그분의 얘기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술 마시는 걸 보고 자랐고 아버지는 결국은 술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에 슬픔이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그걸 술로 달랬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마시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포금하기 시작했고 20대 초반부터 필름 끊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하던 여러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을 때도
걸린 게 속상하다고. 사고만 안 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고 난 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을 정도로 자기는 정신을 못 차렸다. 그 뒤로 술을 끌어보려고 치료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는데 자신은 술 끊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사람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술자리가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행복인데 술자리를 못 갖게 되니까 더 외롭고 우울증이 오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방법을 터득한 게 소주 한 잔을 1시간 동안 나눠서 천천히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잔을 넘기지 않는다. 자신이 이 원칙을 6개월 동안 지켜왔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하면서 기사를 올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보고 저게 정말 가능하다면 술을 끊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결국은 오래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건 사고로 인터넷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제가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술을 딱 끊을 수 없다면 조절해서 마시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AA 모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이건 반드시 술을 끊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MM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절제 관리 모델이라고 해요. 자기가 술을 끊을 수 없다면 절제하고 적당량의 음주를 조절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술 끊지 못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넘었죠? 1994년도에 미국에서 이 운동을 하던 대표 주자였던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조수석에 탔던 자기 12살짜리 딸하고 또 피해자까지 사망하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법정에서 고백하기를 절제 관리라는 게 빛 좋은 대살구다. 사실은 술 끊지 못한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나도 절제 관리 불가능했고 결국 이런 사고가 나타났다. 이거 믿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는 절제 관리 모델이라는 것이 많은 대중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머리에 이미 술 조절 장치의 퓨즈가 끊어져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술을 안 마시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끊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술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격에 아주 뿌리 깊게 들어와 있거든요. 기분이 아주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술, 너무 기뻐도 술, 친구를 만나도 술, 혼자 있어도 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친한 친구, 가족처럼 느껴지는 게 술이기 때문에 이 술 없이 이 사람의 인격을 생각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딱 술만 안 먹으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텐데 라는 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만큼 술은 한 사람의 인격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이쯤에서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걸까? 알코올 사용 장애의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술 드시는 분들 중에는 겉으로 잘 감정 표현을 안 하고 묵묵하신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속으로 삭히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소극적이고 소심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할 때 술로 풀었던 기억이 너무 좋을 때 이 반복되면서 술을 찾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 중에 매사에 자신이 없는데 술을 마시면 술 기운으로 힘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평소에 못했던 말들을 술의 힘을 빌어 한다든가 이렇게 술이 들어갔을 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업되는 느낌이 들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술을 마치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나약한 내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약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처방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술 끊기가 사실 어렵고요. 술이 실제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 의욕이 없고 희망도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술로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약간의 편안함을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이 또한 자기에게 약 처방하듯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약을 타려면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를 만나야 되고 여러 과정이 필요하지만 술은 아주 싼 값에 어디서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약을 주듯이 술을 마셔왔던 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이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잠이 안 와서 술을 조금씩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소주 한두 잔 드시고 잠을 잔다 하시다가 나중엔 반병, 한 병 이렇게 늘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술이 처음에 들어가면 약간 안정제 성분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노곤해지면서 잠이 좀 오기도 하는데 술은 사실은 잠을 많이 방해합니다. 몸속에 들어가서 이 술이 분해가 되면은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막 미식거리고 하는 것도 이 물질 때문인데요. 이게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싶어서 술을 마시는데도 술 마시면 어설프게 마시면 오히려 잠을 못 잔다. 잠이 아예 안 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술 마시고 자면 중간에 자주 깨고 꿈만 많이 꾸고 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결과적으로는 술이 잠을 방해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방향으로 수면의 패턴을 망가뜨리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병적인 증상, 환청이나 망상이 있어서 이거를 좀 없애보려고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너무 소극적이고 용기가 없고 우울하고 잠이 안 오고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증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약을 주는 방식으로 술을 드시던 분들은 더 술로부터 멀어지기가 어렵다. 이게 자기 성격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히 술만 끊는 것으로는 좋아지지 않는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술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의 실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술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대인관계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요. 그런 게 없이는 가장 친한 친구 같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같은 술이 내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실 수 있다.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이 모든 책임을 술 마시는 그 환자에게만 책임지우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술 마시게 된 데는 가족 모두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변해야 술도 안 마실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소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미 심각해질 때는 치료가 필요할 것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성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를 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친근한 인간관계,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AA 모임 같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보다 먼저 술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조언도 듣고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항갈망제라고 술에 대한 갈망이 막 올라올 때 이것을 누그러뜨려주는 약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술 참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 정말 많이 편안해졌다, 큰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용량과 복용 방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약은 술을 마셔도 술 마셨을 때 그런 좋은 느낌을 없애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술 먹어도 뭐 물 먹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술 마셨을 때 좋은 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술에 대한 갈망도 멀어지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단 증상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술을 계속 필요로 하잖아요. 술이 일정 농도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술 기운이 떨어지면 내가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금단 증상이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금단 증상을 막아줄 수 있는 술의 대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각을 경험하고 그리고 밤낮을 구별 못하고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의 선망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단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금단 증상만 없어도 훨씬 수월하게 술을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 정신병이나 불면증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질환 때문에 술 문제까지 생기시게 된 분들은 이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술을 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어렵거나 술을 멀리하기가 힘든 환경에서는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들 입원에 거부감이 많고 가족들조차 입원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술에 중독돼 있어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일으켜서 술을 끊을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진단이 붙는 겁니다.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면 병이 아니죠. 그런데 이미 조절장치가 망가졌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는 건 가족들이나 다른 사회가 무책임한 상황인 거예요. 주변에서 책임을 지고 입원을 해서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가 술로부터 멀리하는 것인데 이미 중독이 심하고 금단 증상이 심한 상태에서는 술을 안 마시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몸이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럴 땐 반드시 입원해서 충분한 수액 치료와 금단 증상의 예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원하면서는 약물 치료 비롯해서 또 상담 치료,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여러 가지 훌륭한 치료법들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술을 끊으시려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최소한 2달 정도는 술이 들어가지 않아야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저항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전혀 참을 수 없다면 2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술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물론 한 번 술이 들어가고 나면 조절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술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면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려면 최소한 2달 정도는 술을 안 마시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런 2달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기에는 입원 치료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 치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 입원 치료를 반복해서 하시면서는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구나 해서 나중에는 자의적으로 술 생각이 너무 날 때나 실수로 술을 마셨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자의로 스스로 입원 기간을 결정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신 후 일정 기간 입원하시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결국은 술을 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시죠. 술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분은 술과 함께는 자기 인생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당장은 술이 나의 지금 초조한 마음, 나의 고민, 모든 걱정을 다 없애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나의 기억력, 나의 뇌, 나의 몸,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술과 같이 가지 않겠다. 내 인생에서 술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술 외에 다른 행복, 인간관계에서의 다른 친근함을 통해서 내 행복을 찾아가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술을 멀리하고 행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술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과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발병의 이유,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